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사업자는 체불임금 못 받나요? 결혼 준비 중 파혼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성희롱 처벌 신고를 당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돼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혼인 무효 소송과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혼인 무효 소송과 혼인 취소 소송 모두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소송 절차라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는데요. 이 변호사님,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먼저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면 민법 815조에 따라서 혼인 무효를 주장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네. 이거는 혼인 무효 소송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률혼 관계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아예 그러한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죠. 네. 쉽게 말하면 혼인이나 이혼의 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는 다르게 조정 없이 판결이 됩니다. 네. 또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그리고 사천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제3자가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을 낼 경우에는 부부는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취소 소송은 민법 816조에 정해져 있는데요. 혼인 취소를 주장해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절차로 법률 취소를 통해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미래의 관계에서 이제 해소가 된다는 것이 다르고 과거로 소급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는 혼인 사실에 대해서 무효화하는 것,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이력이 전혀 남지 않지만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 취소로 기재가 되게 됩니다. 네, 이혼남, 이혼녀라는 불명예를 피하고자 또는 성격 차이 등의 단순한 이유로는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혼인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혼인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을 때, 두 번째,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로 일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무효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혼인 취소의 사유는 혼인 정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미성년 또는 피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세 번째 육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육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네 번째 육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사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다섯 번째 중혼인 경우, 여섯 번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일곱 번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념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네, 또 간혹 뭐 술김에 혼인신고를 해 하루아침에 부부가 된 사례도 뭐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중이라고 해도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해가지고 네. 구청에 같이 방문을 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단지 이제 취중이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혼인 취소나 무효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혼인관계 증명서 상에는 혼인과 이혼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방이 모르게 예를 들어서 뭐 스토킹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 중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관계 설정을 한 사람에게만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제 명시적으로 서로 이제 말로 아주 정확한 워딩으로 혼인하자 이런 뭐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든지 일정한 경우에 그 혼인에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이기는 하지만 나는 혼인신고까지 할 그런 혼인의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불분명했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혼인 의사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거나 뭐 명백하게 이거 혼인 의사가 철회를 할 그런 것으로 입장이 보이거나 아니면 사실혼 관계를 좀 이따간 해소할 것으로 보이거나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이혼이 성립돼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올해 이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 때문에 혼인 무효, 혼인 취소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원래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혼인 무효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를 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라고 판결을 해서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아주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과거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더라도 과거의 법률 관계인 혼인 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기 때문에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4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네, 무려 40년 만에 이혼한 부부도 혼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대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제가 볼 때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해도 무효인 혼인관계와 이혼인 혼인관계는 법적 효과가 매우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혼인금지 규정 중에서 뭐 인척이었거나 인척인 사람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처제다. 그러면 처제는 인척인데 이제 혼인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친척이 되는 거죠. 네. 법률적으로. 그런 처제랑 원래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인척이었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혼인 금지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금 무효가 되면은 애초에 이 혼인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처제가 아닌 거죠. 그런 차이가 있고 네. 또 이제 친족 상돌의 규정을 배우자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범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절도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이제 남편의 뭐 예를 들어 게임기를 팔았다 당근 같은 데서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절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친족 상돌례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혼인 경우에는 같이 산 그 혼인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절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는데 네. 만약에 무효가 되면 애초에 혼인 기간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친족 상돌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혼인 신고를 하고 보니 뭐 애딸린 이혼남이라거나 결혼을 하자마자 상대방의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고 잠적해버리는 등 사기 결혼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그 사례도 정말 다양한데요. 하물며 요즘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 당사자가 꼭 확인해야 할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판례에서 이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될 정도의 사기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직업이나 뭐
수입 등의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러한 착오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만약에 정말 이걸 알았다면 이 사람이 혼인까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인정이 돼야 가능한 경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인 이력이라든지 뭐 자녀의 출산 여부, 범죄 경력, 치료가 불가능한 정도 혹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고지 의무가 있는 것들이 판례가 인정했던 대표적인 사정들인데요. 최근에는 혼인 전에 성폭력 전과 등 범죄 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남편에 대한 혼인 취소 판결도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위법한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성범죄 전력에 대해서 침묵한 것도, 그러니까 명백하게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황상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제 침묵한 것도 그 사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태나 출산 이력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처럼 이제 피해자의 의사랑 상관없이 발생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뭐 어떤 내밀한 영역에 속한 사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이걸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할 수 없다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혼인 취소 소송의 경우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인 취소는 이제 성립하게 되면 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혼인 기간 중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무효랑은 다르게 취소의 경우에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유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리고 3개월을 각각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짧죠.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혼인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도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제소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네.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네. 이걸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상대방 하는 그게 너무 괘씸해서 네네. 한번 지금 그 고소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한 5년 됐는데 2019년 네. 7월 달에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 주로 외근직 직장에서 외근직을 해요. 차량 가지고. 네네. 근데 직장에서 7월 15일 날 평상시처럼 이제 출근을 했죠. 네. 출근을 한 7시 반 전에 해요. 거기 도착. 네네. 그래가지고 근무 중에 8시 한 40분경에 부고 소식, 집안에 부고 소식이 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예, 예. 그래서 9시 한 20분 전에 국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이 자초지종 이렇게 우리 집안에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득을 하고 이제 차는 우리 주차장에 이제 받쳐놓고서 갔죠. 이제 상가 차량을 쪽으로. 회사에 두고 이제 가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 정상 아무 이상 없이 두고서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네. 그럼 일주일 동안 되게 휴가를 줘요. 네네. 그래서 통에 치르고 갔다 오니까 이제 그래서 출근을 하니까 웬일로 너 차량을 왜 이렇게 고장 내놓고 갔어? 멀쩡했던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군요. 그 그렇죠. 사이에. 네. 그거 황당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직장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조금 이제 제 편이지만 단합을 했다고 그럴까? 일방적으로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쉬쉬하면서. 차량의 고장 책임을 이제 선생님께 그렇죠. 물었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제가 중요한 단서 그걸 확보한 게 나중에 보니까는 보험 이제 차량 사고니까 보험 처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그 잘못된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7월 15일 날 출근을 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저기 장례식장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 차를 이제 다음 후임이 내일 이제 제가 하던 일을 화요일 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대신 그럼 업무를 내일이 이어받아서 16일인데 하셨는데. 네네. 지금 보험회사에 신고된 게 지금 이 자료는 아마도 그 후임은 아마 글쎄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험사에 보니까 7월 10날 네. 한참 저 뒤로 가는 거죠. 15일 날 내가 최종 탔잖아요. 네네. 근데 7월 10날 어디 장소에서 내 차가 그냥 탑차인데 벽을 들이받았다. 자기가 미행을 하고 감시를 해갖고 이 사고 목격을 한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11, 12, 13, 14, 15까지 계속 내가 그냥 고장난 상태로 타고 다녔고 근데 속이 고장난 게 아니고 거의 겉에가 탑이 뭐 흔들흔들 이제 팍 들이받았으니까 네.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직원이 5, 60명 되는데 아무런 그랬으면 누가 어머 이거 고장났네 뭐 부서졌네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은 전혀 근데 없으셨군요. 그러니까 누구도 네. 그런 말도 없고 지금 이 사고 났다는 것도 직장에 누구가 본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밖에는 몰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최종 보험 처리는 17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11시경에 정식으로 보험 접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5일 날 했으니까 16일, 17일 이렇게 했으면 나한테 한마디라도 야 차가 왜 이렇게 고장이 났어 뭐 핸들이 부러졌어 뭐 타이어가 빵꾸 났어 타이어 빵꾸 나야 한 거야 뭐 그냥 아무 말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는데 쉬냐고 가만히 있다가 출근 일주일을 오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좀 뭐 이상한 표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네. 뭐 송장 처리까지 화장 처리까지 해놓고 너 왜 죽였어? 이랬으면 내가 무슨 뭐 답변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황당한 네. 일을 겪었습니다. 네, 정말 뭐 말씀 듣기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상당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네.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미 변호사입니다. 아이, 변호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후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음, 하도 괘씸해서. 네. 지금 그러면은 이 후임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로는 후임자가 사고를 냈고 예, 예, 예. 책임자가 일 처리를 그냥 후임자의 말만 듣고 예.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예.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후임자가 사고를 낸 걸로 생각되는 일시는 12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아니, 12일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15일 날 최종 운전을 하고 갔고요. 네, 그 다음, 그 후임자가 16일 날 내 일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16일 날 아침에, 그날, 아마도 그날 가가지고, 음, 제 이제 추측한데 본인이 그래 해놓고 나한테 전가를 하는 거죠. 생각하시기로는 16일 화요일 날 사고를 냈을 걸로 추측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당시에는 이 예. 누명을 쓰셔서 금전적으로도 수리비를 회사에 이제 좀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내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하셨었나요? 근데 거의 무시되고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네, 그러면 보험 처리했으면 차가 고장났으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서 수리비를 이제 뭐 대충 전적이 156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네, 거기 자기 부담금이라고 43만 원을 네, 제가 사실상 저를 다그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안 한다고 아니라고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결제를 했어요. 43만 원을. 네. 그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그러면 바로 고장 났으면 그 카센터 같은 데서는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임자한테 계속 그 카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왜 흔히 하는 말로 CCTV 이런 게 아마 그 그 화면 자료가 3개월인가 뭐 보관한다는 말을 네.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방방 뜨고 뭐 할 것 같으니까 3개월 지난 10월 달에 그때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내라. 10월에 납부를 하셨다. 네, 돈 내라. 이제 지금 회사.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제일 익숙하신 용어는 무고일 텐데 무고는 일단 여기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선생님을 뭐 재물 손괴로 고소를 했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건 아니고 회사 내에서의 이제 사기업에 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무고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사기냐 뭐 위조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허위 신고죠. 그러니까 허위 신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무고인데 무고는 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업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 절차나 사기업 내에서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신고는 무고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바깥으로 뭔가 뭐 선생님이 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뭔가 이제 고소를 했다든지 이렇게 허위로 고소를 한 거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같은 데 신고를 했다면 이 부분은 이제 무고 여부를 우리가 꼭 경찰서가 아니더라도 다퉈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회사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셔서 무고죄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거 자체에 위조가 있는지 사문서 위조로 이제 보험금을 수령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아마 증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이거를 입증을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라면 좀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조사해 달라라고 했으면 나왔을 수 있는 자료들도 지금은 전부 구하기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우리가 자료 확보를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지금은 시간이 5년이나 지나서 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 그 허위 신고 자료는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신고 자료가 이제 17일 날 신고를 한 걸로 확인은 하셨어요. 근데 그 신고를 했을 때 뭔가 사고 일시나 뭐 사고 장소나 이런 거에 위조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당연히 있죠. 네, 그 제가 부분은 어떤 그랬잖아요. 아까 네. 여기에 그 보험 자료에 네. 이미 사고를 10월 10날 사고 난 걸로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7월 미행하고 10날? 쫓아다니고. 네. 그날은 사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하죠. 근데 참 내가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15일 날 근무하고 네. 바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이 15일 날도 이렇게 그냥 갖다 놓고 그게 끝이 아니고 네. 오후에 또 이동을 해요. 운송 차량을 누군가가 끌고 제 대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15일 날 오후에도 끌었어요. 근데 그 후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끌은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네, 위조 여부인지는 지금 보험사 자료가 10일 날 사고로 신고해서 10일 사고로 17일 날 신고해서 3개월 뒤에 보험 처리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 상담자님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 10일 사고는 없었다라고 위조 고소는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10일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10일 사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라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10일 사고가 없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도 차를 끌었다. 라는 주장 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는 저만 끌는 게 아니고 네. 수시로 다른 직원도 그러니까 정말이자면 아까 10일 날 사고 났다면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다른 직원도 끌습니다. 이게 내 전용 차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일 날 사고가 없었다는 입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고소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시게 될 텐데요. 네네.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주장하는 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차를 다른 사람들도 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고장난 게 아니었다라는 주장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네. 형사적 처리라는 것은 민사적인 것보다 더 세게 보거든요. 증거가 객관적이냐, 신빙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냥 진짜 없었다라고 말만 하는 걸로는 수사관이 그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16일 제가 15일 날 끌고 15일 날 오후에 오후에 끌은 사람이 벌써 그리고 속 내용도 아니고 겉에 탑이 무너졌다고 했으면 그 사람이 벌써 차 이상하네? 그 사람이 먼저 의의를 그러니까 그런 정황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는 그러니까 그랬겠죠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 16일에 끈 사람의 사실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날 16일에 탔었는데 얘기한 탑차 부분에는 저는 고장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 확인서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말이죠, 경찰은.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우리가 말로만 얘기하는 걸로는 형사처벌이 안 나오는 사건이 우리 사건 말고도 대부분이 그냥 말만 주장해서는 조금 상대방을 처벌하기까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들, 지금은 근데 사실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객관적인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사 그 신고한 서류, 근데 이제 그게 위조가 맞다고 판명이 되려면 10일 날 사고가 없었어야 위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10일 날 사고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은 객관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나 블랙박스나 뭐 이런 걸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같이 그 차를 운행했던 사람들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회사 차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운행했던 사람들이 저는 그날 10일 이후에 이 차를 끌었었는데 신고된 그 사고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뭐 인식하지 못했다. 그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정도 고장이었으면 뭐 16일에 운행한 나도 인지해야 되는데 나는 그때 운행했을 때 전혀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 확인서라도 좀 필요한 거죠. 제가 사실 그래서 바로 그 관공서에 그 CCTV 하는데 네. 쫓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거는 개인차 같으면 그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네. 관공서 차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정식 공문을 띄워서 보내면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내가 지금 그 우리 상관한테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여기 이미 조금 나쁜 편인데 이쪽 편인데 요청해봐야 묵살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조치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군다나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CCTV 기록이 전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건 당연히 네. 3개월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고소를 진행을 해서 설사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이런 증거 부분까지 확보를 해서 이분이 위조로 처벌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거든요. 소멸시효가 얼마? 범죄 발생일에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이 지났다고 하셔가지고 이미 그 부분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43만 원 같은 경우도랑 플러스 뭐 위자료를 만약에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면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배상받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니요, 이 43만 원은 다행히 아니죠. 원래 제가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제 직장에서 판공비라고 그러나 국비 저기로 이미 지금 사실상 결제는 2번을 했어요. 2번 한 상태니까 이거는 지금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안 받은 상태인데 돈을 2번 냈으니까 제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직장에서 제발 대질 좀 시켜달라. 대질하면 너 이거 뻔히 다 들라니까 네가 저기 허위 신고 내지는 이런 거 한 거 다 드러나는데 대질을 안 시켜주니까 억울할 따름인데요. 네, 그런 건 억울하신 민사고 측면이 형사고 뭐. 네, 민형사로 그 행위자 자체, 후임자 자체를 좀 뭔가 응징하시기에는 기한이 다 좀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퇴직도 하셨고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좀 너무 이 일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또 건강을 잃으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상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억울하셨으면. 받아서. 네, 그러니까요. 너무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당 60만 원을 받고 일을 해주고 있는데 2022년 10월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2023년 5월까지는 월급이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부터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9월에 일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돈을 못 받다가 11월에 밀린 돈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작업을 시작해 올 3월에 이번 일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300만 원, 7월에 300만 원을 주더니 그 후로는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고 계속해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받은 돈만 2,1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은 회사 사정이 힘들면 300만 원씩 나눠서 7달을 줘도 된다고 하니 고맙다며 그러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는 절대 안 받고 문자에 답장만 겨우 오는 정도이고요. 증거로는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들과 회사에서 발행해준 계산서 정도가 있는데 사업자라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현재 건설 현장 대표와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가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주고 7개월째 임금을 못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서 노동청에 신고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자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체불 회사를 상대해서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근로자라고 보기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려워서 이제 근로자로서 뭔가 그 원청에 요청을 하시거나 이제 하도급 사에 요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상 이제 사업주가 하도급사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원청이 아니고 하도급사에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네, 현재 건설 현장 대표와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가 다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네, 명의자를 상대로 일단 소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단은 이 과정에서 본인은 뭐 전혀 모르고 명의만 대여했다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는 이런 경우 둘 다를 넣어서 소송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현장에서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했다면 근로자성을 좀 주장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네.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자랑은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급 계약처럼 프로젝트성을 가지고 하는 거랑 네. 이제 업무의 연속성으로 뭔가 아르바이트나 뭐 아니면 근로 계약서를 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뭐 휴가는 어떻게 되고 뭐 복지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규정을 해서 감독을 받는 근로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나요? 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자체를 이제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다른 형태로 도급 계약 같은 걸로 쓰고 실질은 이제 뭐 근로자였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판단해 봤을 때 같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이 근무했다라고 하면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 관련해서 뭐 중장비 차를 운영하신다든지 집 관련된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사업주의 임금 체불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네,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을 체불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강경하게 대응하는 경우 구속영장까지도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 실형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이제 죄질이 나쁘다라고 보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임금 체불에 잠적하는 경우도 정말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도 대표분과 연락을 겨우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어떤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노동부에서는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방법으로 좀 더 긴급하게 이제 근로자분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우리가 당연히 매달 며칠의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근로자분들은 이제 예상을 하시고 이제 경제 계획을 짜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이라도 이제 무너지는 경우에는 뭐 그 달에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요금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또 연체가 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신속하게 납부하실 수도 있고 좀 처리하실 수 있도록 대지급금 형식으로 노동청에서 먼저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을 지급을 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주나요? 일단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게 되고요. 그 근로감독관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조사 양쪽 다 신고한 우리도 그리고 피신고인인 사업주 쪽도 이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합의가 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된다는 것은 이제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금액 차이가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뭐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로감독관이 파악한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이제 그때도 지급 안 한 게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죠. 네, 그럼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요즘에는 이제 접수 방법 온라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청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고 네.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진정서 그리고 입금 내역서 그리고 근로계약서랑 그 외에 이제 과정에서 이제 계산하신 체불된 내역에 대해 계산하신 방식이나 뭐 근거 자료가 있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내년 3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부와는 5년을 만났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새로 들어가게 된 회사였는데요. 수줍고 소극적인 성격의 제가 회사에 적응을 못했는데 사교적인 예비 신부 덕분에 회사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한동안 즐거운 사내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도 있고 둘 다 나이도 차면서 양가에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그러다 여자친구는 6개월 전쯤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저도 동의했고 여자친구는 회사 거래처였던 곳, 동료 등의 소개로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 결혼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2달 전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함께 여행 다녀온 사진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발각이 된 거죠. 여자친구가 무릎 꿇고 울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헤어져야 하나 고민이 컸는데 이미 결혼 준비도 다 된 상태였고 신혼집도 미리 구해서 12월 입주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현실 조건 때문에 여자친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가 각서를 쓰라고 했지만 제 자존심이 그런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름 전 여자친구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외도했던 남자 때문이 절대 아니고
그저 저에 대한 감정이 식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자신은 결혼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람 피운 걸 알았을 때 파혼해야 했구나 싶더라고요. 알아보니 예식장부터 스드메, 유럽 신혼여행, 그리고 혼수와 신혼집 계약금까지 물어야 할 위약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너의 잘못으로 파혼한 것이니 위약금은 다 네가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외도는 이미 진작 제가 용서했고 자신은 이미 그 남자와도 끝났으며 단지 우리 사이가 소원해져서 이별한 것이니 위약금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고 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또 혹은 일방이 통보를 해서 이렇게 파혼까지 가는 경우 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이 사연 지금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자친구분이 이제 법률 상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감이 오시는군요. 네. 손해배상이랑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상담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민법에 일방의 의사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민법 80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다든지, 뭐 한정후견 개시나 이런 불치의 정신병,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사유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1번부터 8번의 사유들이 네. 이걸 알았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런 걸 알았다면 약혼 안 했겠네 라고 할 만한 사유들로 민법 80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상담 사연을 보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가 자신이 외도를 해서 파혼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을 받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파혼 사유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여부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고의적인 파혼, 다른 사람이랑 뭐 외도를 한다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알려야 되는 뭐 성병이나 아까 우리 얘기한 뭐 낙태나 뭐 이런 것들 범죄 경력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대방이 결혼의 의사를 바꾸거나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진 경우, 그러면은 약혼을 좀- 준비하거나 네네.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걸 알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외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해서 이게 없던 것으로 넘어가게 한 시간차를 두고 이제 나는 결혼에 대한 의사가 바뀐 것이다 라는 입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위약금이 지금 1억 가까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알아서 반반 해줄게 하기에는 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죠. 네. 일단은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대화 나누는 와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너가 그거는 용서해 줬잖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내가 그걸 용서하긴 했지만 뭐 이런 기록을 남겨두시는 건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혼도 마찬가지로 외도를 알고 나서 그거를 용서해주고 같이 일정 기간 잘 살다가 다시 이혼을 뭐 의처증이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이게 메인 이슈로 못 올 수 있거든요. 한번 용서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네. 그러니까 이런 외도 부분도 우리의 약혼 해제 내지는 파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잘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논리 구성을 하실 때. 네. 지금 현재 재산상 피해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위자료까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위약금 액수, 위자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시점에 이제 얘기했을 때는 또 그게 웨딩홀 같은 경우도 다 위약금이 다르잖아요. 네. 며칠 전, 몇 달 전 뭐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셔서 증빙 자료까지 만드셔가지고 위약금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간 비용이 얼마, 그 다음에 내가 이 외도로 인해서 또 위자료 얼마, 그리고 외도에 대한 증거 자료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의심되는 정황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담자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주시죠.
뭐 요즘에는 외도 증거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것들이나 네. SNS에 뭐 소위 얘기하는 러브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제출하는데요. 그런 것들 확보가 되어 계셨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의 핸드폰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그런 외도의 정확한 그런 제3자와 나눈 상관한 사람과 나눈 내용을 확인하실 수는 없다고 한다면 이제 본인과 이야기하실 때 상대방이 인정한 내역들, 문자 내역들이라든지 녹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송혜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